책을 보니까요. 네. 물론 앞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코로나19 직후나 21년 뭐 중반까지만 해도 네. 저 기억에는 우리 경제가 네. 디플레이션을 걱정했던 네. 그런 경제였어요. 네네네. 그죠? 계속.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잃어버린 30년, 40년 네. 겪었던 일본처럼 우리도 따라가는 거 아니냐. 네. 디플레이션 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갑자기 22년에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과혹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취약계층이나 네. 저소득층에게.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네. 둘 중에 뭐가 더 치명적일까? 아, 물론 예, 다 예. 치명적입니다만 예, 예, 예. 그 둘 중에 하나를 좀 꼽는다면 뭐가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면 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결국에는 부채가 많다라는 게 되게 큰 문제인 거거든요. 네. 부채라는 건 화폐 표시 자산입니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오른다는 말도 되지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는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진다도 되지만은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 부담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좀 이론적인 말씀이 되긴 합니다만 실물로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네. 대출을 9천만 원을 끼고 제 돈 1천만 원 갖고 샀어요. 연끌을 네. 한 거죠. 네. 근데 집값이 2억이 되면 네. 똑같은 9천만 원이지만 부담이 적어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냥 1천만 원 넣어서 1억 원 머금은 게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는 자산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네. 대출은 9천만 원인데 집값이 5천만 원이 돼요. 네. 그러면 이 부채의 실질 부담이 똑같은 9천만 원이지만 집값이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하고 집값이 내릴 때의 9천만 원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펼쳐지게 됐을 때 이 디플레이션이 부채를 건드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일본이 30년, 40년 동안 실제 일어나지 못했던 네. 그런 케이스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지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10년 정도 간 거잖아요. 70년대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리면서 결국엔 극복은 했는데 네.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벌써 그 많은 돈을 전 세계가 퍼부었는데 네. 30년, 40년이 지나더라도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이 부채가 굉장히 많은 환경이다. 네. 이런 것들 같이 감안해 보면은 예. 디플레이션이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런 무서움을 중앙은행도 알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늪에 빠지면 일본식 불황을 겪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알고 때문에 있죠. 여기서 안 빠지기 위해서 네.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예. 그 코로나 사태 딱 터졌을 때 얼마만큼 돈을 풀면 되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럼 있는 대로 퍼부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파월 회장이 했었던 표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필요로 하는 만큼 뿌리겠다. 예. 근데 그래서 그만큼 뿌리는데 이게 사실 필요로 하는 만큼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네. 있는 대로 들이부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에서 튀어나오는데 로켓처럼 치솟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의 답은 저는 마일드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2% 수준의 인플레이션, 요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장이 나오는 경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상황에서 조금씩 몸무게가 늘어나는 그림들, 이게 가장 좋은 거고, 일단은 디플레이션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부채가 많은 환경에서는 가장 치명적이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정 물가를 네. 향해서 네. 미래의 연준의장, 미래 연준은 큰일 날 소리 했네. 미래의 한국은행 총재.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미 네네.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네.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계속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다가 인플레이션이 등장한 이 배경에는 경기 부양책이 무관할 수 없겠죠. 네, 그렇죠. 역시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 경기 부양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물론 다른 요인도 네네네. 있겠지만 네네.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네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네. 이제 그 경기부양책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좀 무리수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는 아마 그 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딱 터졌을 때 네. 20년도 4월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2.2조 달러를 주게 되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2.2조 달러라는 숫자를 봤을 때 너무 놀랬죠. 이거 잘못 봤나? 이 느낌이 들어 1.2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아마 이제 그 금융위기를 보셨던 분들은 네. 금융위기 당시에 재정으로
경기 부양으로 풀었던 게 7천억 달러를 풀어요. 은행들, 부실은행들 자본 채워주기 위해서 탈프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네. 그게 7천억 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의회에서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돈을 풀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 온다고 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게 0.7조 달러잖아요. 네. 근데 2.2조 달러가 원샷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 느낌이었고 네. 두 번째는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이 문제인데 예.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때는 예.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줘가지고 일을 해서 네.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네. 계속해서 경제를 자극하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노동을 하게 되면서 기술이 더 늘어나고 숙련도가 올라가니까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낮은 비용에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예. 인플레이션을 조금은 제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캐쉬를 준 거죠. 네. 소비를 하게. 네. 그럼 얘는 생산성 제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생산성 제고는 둘째치고 바로 캐쉬를 주면은 주머니에서 빼서 다음날 쓰면 됩니다. 네. 그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너무너무 강했던 거죠. 예. 그러면은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역대급 금액에다가 1인당 캐쉬를 많이 뿌려준 겁니다. 그렇군요. 이때 당시에 1인당 1,600달러를 줬거든요. 근데 4인 가정이면 6,000달러 정도 되잖아요. 엄청나네. 환율 1,340원 감안하면 800만 원 좀 넘죠. 네. 저는 원셋에 주는 경기부양책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국민한테 줬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일단 1번 나온 거고 네. 20년도 12월 달에 그해 이제 8개월 지나서 예. 그해 말에 트럼프 행정부가 나가기 전에 네. 9천억 달러를 또 주고 가요. 네. 1인당 600달러씩 줬습니다. 거기서 안 그치고 21년도 작년 3월이죠. 21년도 3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9조 달러를 추가로 줍니다. 그러면서 개인당 1,400달러씩 또 줘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2.2조 달러, 0.9조 달러, 1.9조 달러 다 합치면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 그러니까 이제 이게 5조 달러라는 표현이 사실 이제 예.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은 입이 딱 벌어지는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숫자죠. 와 이게 우리나라 GDP의 3배가 네. 되는 금액을 네. 이렇게 준 거나 다름없는데 네. 이게 물론 이제 그냥 그 감이 없으시면 많이 줬나 보다 이 느낌이지만 참 큰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정에서 그만큼이 나가면서 동시에 통화정책 쪽에서도 5조 달러 가까운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진행을 한 거잖아요. 네. 금리를 바닥에 붙입니다. 보조금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죠? 네. 그리고 금리를 바닥에 붙이니까 이 돈이 풀려나가면서 결국에는 위험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렇죠. 그럼 자산 가격이 뜁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가가 안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럼 네 가지입니다. 뭐냐면 네. 보조금 많이 쌓여 있고요. 네. 금리가 바닥에 붙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올랐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가도 안정돼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쓸만하죠. 아, 예. 소비 많이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그러면 과감하게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빚내서 소비합니다. 왜? 그렇죠. 빚은 미래의 소득을 땡겨서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의 자산 가격이 올라서 미래에 꽤 큰 소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빚을 내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소비가 폭발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오히려 코로나가 없었을 때를 가정해서 올라오던 추세선보다 소비가 훨씬 더 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급 사이드에서 이게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지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공급은 안 되는데 수요는 역대급으로 폭발을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네. 결국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부양이라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 거라고 보고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때 경기 부양을 하면서 연준이 긴축에 들어간다는 게 네.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저는 연준도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라는 기조 하에서 네. 긴축을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통화이건 재정이건.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긴축한다고 하면 사실은 반대식은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네. 정책 공조가 나가도 모자란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 공조 차원에서도 연준의 반응도 느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실패에 대해서도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예, 엇박자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정말 예. 이 재정도 그렇고 통화도 그렇고 양쪽에서 그렇게 퍼붓는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안 나타날 수가 없겠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이 없었을지라도 인플레이션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네. 판단하신 근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졌는데 네. 전쟁 이전에 이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 가까이 네,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결과론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국제관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때는 예. 무언가 믿는 구석은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했었을 거잖아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거 하는 계산 없이 예. 전쟁하지는 예. 않았겠죠. 예. 근데 저는 그 계산 속에 인플레이션이 자신들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봉쇄했는데 G7이 그렇게 유럽이 그렇게 러시아를 막 비난을 하면서 봉쇄를 했는데 경제 봉쇄를 했는데 원유는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막 그 욕을 하면서 죽이겠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원유는 안 줘요? 이 얘기고 그런데 원유 받은 다음에 자 여기 있습니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느슨한 봉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가 지금 사상 최대치로 나지 않습니까? 네. 전쟁을 해서 봉쇄가 됐는데 무역 흑자로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게 저는 여태까지 본 케이스 중에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본 케이스 같습니다. 어쩌면 러시아가 우리 부부장님의 책, 푸틴이 부부장님의 책을 읽으신 게 아닌가. 이제 제 전쟁 난 이후에 나온 거라서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네네. 정말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 역사상 최대치인데 네네. 이 무역 적자가 제 역사상 최대치라는 말을 제가 무슨 방송에서 했는데 그 앵커께서 바로 잡으시더라고요. 66년 만입니다라고. 예. 그래서 그게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겠죠. 역사상 예, 그렇죠. 최대치입니다라고 그렇게 냈네요.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지금 보는 여러 지표들이 통계 작성 이래 네. 우리나라 역사 이래 뭐 100년 만에 예. 뭐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네네. 여러 지표들이 정말 40년만 24년만 막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세기 만에 최저 실업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40년 만에 가장 큰 폭하락. 네. 그리고 뭐 80년에 뭐 최장기간 주가 하락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는 게 네. 저는 기후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언가 좀 어딘가에 큰 쏠림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네.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부부장님께 이 네.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네네네. 어쨌든 20년, 21년에는 연준이 나름의 통화 정책에 실패했었다라고 네.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근데 22년 지금 하반기인데 네. 역시 잭슨홀 미팅의 결과도 좀 예측은 해봐야 되겠지만 네. 여러 번 이 인플레이션도 경험했고 네. 금리 인상기도 경험했고 했기 때문에 잘 대응해 나갈 것인지 네.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혹시 시나리오가 있으신지 여쭙고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라기보다는요. 네. 저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멍멍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네. 이 멍멍이가 똑똑한 거예요. 네. 이 멍멍이가 이제 뭘 안 거냐면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네. 이 사료만 먹다 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죠. 그럼 맛있는 걸 줘야 되는데 네. 고기를 조금 먹어본 겁니다. 네. 이건 신세계를 체험한 너무 거죠. 맛있어. 근데 이 네. 멍멍이가 하도 똑똑하다 보니까 사료를 안 먹고 버티면 고기가 나올 것이다. 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주인이 네.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네. 멍멍이를 너무 사랑하고. 근데 이제 사료를 줬더니 안 네. 먹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배가 고파서. 네. 쪽쪽 말라가는 거예요. 네. 그걸 바라보면서 주인이 이제 이런 조언을 듣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속지 마라. 네. 주면 안 된다. 이틀만 더 버티면 그러면 사료를 다시 먹게 된다. 네. 그게 멍멍이 건강을 위해 훨씬 좋다.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인의 마음은 저러다가 멍멍이 너무 고생해서 어. 건강을 훼손하면 어떻게 되지? 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주인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고기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멍멍이는 앞으로 사료를 사료를 영영 안 먹겠죠? 안 먹겠죠. 네. 이게 인플레이션의 고지라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리고 만약 여기서 예. 조금만 더 세게 가면 네. 어쩌면 인플레이션은 뿌리 뽑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잭슨 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갈림길이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기서 이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그렇죠.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너무 생각을 해요. 네. 올해 4분기에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느냐. 네. 만약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내년에 금리 내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네.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쳐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고민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고기 주는 격이다. 네,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중앙은행이 연준이 경기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무언가 힘들 때마다 돈을 계속 풀어준 거잖아요. 네. 무언가 힘들 때마다. 네. 근데 돈을 풀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화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가가 떨어진다는 예. 얘기니까 화폐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죠. 예. 화폐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압력이 높은데 돈을 뿌리면 네. 화폐 공급을 늘리면 이때는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일은 없죠. 워낙에 화폐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크니까.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커진 상태에서 만약에 경기 부양한다고 돈 뿌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중앙은행이 연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여기서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수 있는 의지를 네.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가장 필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그게 잭슨홀 아니라 그 다음에 FOMC나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빠르게 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술을 안 하면 네. 내년에 정말 아플 수 있어요. 네. 대수술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수술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술이 되게 아파요. 그럼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하루 이틀 차일피일 수술을 미루는 거죠.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연준 내에서 매파들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된다. 네. 비둘기파도 조금 천천히 할지라도 내년에 금리 인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차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제 이런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향은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액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저는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푸틴은 이미 부부장님의 책을 읽었고요. 읽고 대응을 네네. 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고요. 네. 제롬 파월도 읽게 되지 않을까. 읽고 우리 부부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21년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 서머스 교수님하고 네. 크루그먼 교수님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될 거야. 예. 부수적인 일이야라고 네. 주장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근데 일시적인 거라고 제롬 파월이 믿었다가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준의 실패라는 이름이 네네네. 오명이 붙은 건데 네네. 이제 이 입장에서 나름 우리 부장님은 서머스 입장인 것 같아요. 굳이 따진다면 예.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지금 만약에 연준이 또 팀이하게 움직이게 됐을 때는 지금 하면. 상황에서 네. 팀이하게 움직이게 됐을 때는 네. 인플레이션이 꽤 오래 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머스 교수뿐만 아니라 예. 크루그만도 지금 이제 그렇죠. 크루그만도 네. 이제 반성문 썼잖아요. 연준도 반성문 썼고 네. 이제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 멈추게 된다면 연준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라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의심을 할 수 있을 의심한다. 것이다. 이제 이런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70년대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게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스탑 앤 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70년대 보니까 우리는 이제 70년대 그냥 내깔려 놔둬서 인플레이션이 왔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70년대도 보면은 70년대 초반에 물가가 올라올 때 예. 그때 당시 연준에서도 금리를 빠르게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꺾이자마자 브라보 하면서 금리를 낮춘 거죠.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발본색원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조금만 나아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약을 1년 동안 꾸준히 드셔야 되는데 3개월 먹으니까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끄는 겁니다. 그럼 3개월이 도루아미타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그런 갈림길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오판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약간 우리 부부장님의 생각을 직접 듣다 보니까 볼커? 네네. 볼커를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로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예.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러니까 왜 볼커가 그때 당시에 그런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서 요즘은 더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제 굉장히 용기 있었던 케이스죠. 이제 그럼요. 버냉키 의장이라는 분이 예. Courage to Act라는 책을 쓰면서 행동하는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행동하는 용기는 볼커가 훨씬 더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갖다가 받아들일 정도로 하면서 물가를 꺾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경기 침체 가야 됩니다라는 걸 윗사람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도 그렇죠. 어렵지만 어렵죠. 대중에게 그걸 설득하는 게, 그러니까 볼커한테 꼬마애가 편지를 보냈대잖아요. 아저씨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빠가 직업을 잃었고 저도 굶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농기계를 끌고 올라와가지고 트랙터 끌고 올라와가지고 볼커 때문에 망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볼커의 마음이 편했을까? 그러면서도 긴축을 세게 하는 게 맞아요. 볼커의 마음이 편했을까? 네. 어쩌면 이제 그런 거죠.
성장을 바라보는 사람하고요.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성장을 바라본다는 건 오래 성장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거는 지금의 성장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지를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볼커의 생각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이렇게 강해진 상황에서는 네. 이걸 꺾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확실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볼커는 바라본 거는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장기 비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정책을 쓴 거거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그 어려운 미션을 완수하고 나서도 볼커가 결국에는 연임을 안 하고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린스펀한테 자리를 물려주게 되잖아요. 네. 그린스펀은 오히려 그 자리를 17년 이상 차지했다는 표현을 갖고 이제 네. 재임을 하게 계속 되고, 유지했죠. 예, 그런 걸 바라보면 참 어려운 선택을 그리고 참 어려운 의지를 표명했었던 분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저 뭐 경제사를 제가 잘 모르는 편인데 그 볼커 의장 전 의장님이 이 총을 차고 주무셨다고 너무 많은 네, 네, 그 그렇죠. 핍박과 공격을 받아서 총을 차고 주무셨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아 이분이 얼마나 그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네네네. 정말 그 목숨을 담보로 네네. 행동한 게 아닌가 네네네.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 책인싸의 공통 질문 시간이에요. 아, 네네. 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네. 왜냐하면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릴 겁니다. 예. 네. 책인싸의 공통적인 질문으로서 날카로운 질문 시간인데요. 네네. 이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의 배경이 앞에 계속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경기 부양책 때문이다라고 네. 이제 하셨고요.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아, 근데 이 공급망 대란도 역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요인이라고 이미 책에 네. 써 놓으셨는데요. 연준의 대응으로 저는 이제 제 식으로 설명을 네. 합니다만 저는 오늘 부부장님께 한번 질문 던져보는 겁니다. 이 연준이 어쨌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 나가지만 그런다고 해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까, 네네. 전쟁을 멈출까, 탱크를 멈춰 세울까 이런 의문들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네네네. 그 질문을 네. 혹시 그러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네. 좀 긴장 좀 예. 해주셔야 아,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땀도 좀 예.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볼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었지만 파월 의장이 볼커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때 파월 의장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네, 볼커 의장은 예, 두 마리의 용과 싸웠다는 표현을 써요. 두 마리의 용은 뭐냐면 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인플레이션이란 용하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기대, 네. 이 마음속의 용, 이 두 예. 마리,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네, 네. 이 두 마리하고 함께 싸웠다고 얘기를 해요. 네. 두 마리를 동시에 잡아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더라도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있으면 네, 언제든지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살아있으면 이 물가가 또 튀어 올라와요. 마치 네. 그 잡초처럼. 그렇군요. 지금의 잡초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잡초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자체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요인에서건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공급망에 대한 이슈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네. 연준은 뭘 잡아줘야 되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것 이건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은 공급망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이게 고질병이 되는 거를 제어를 해줄 수는 있다라고 봐요. 네, 그 정도 생각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음으로써 공급망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지만 네네.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를 꺾어 놓으면서 네. 그게 이제 물가를 좀 네네.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좀 저의 네. 해석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어쨌든 볼커처럼 이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의사결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의 경기는 다른 말로 미국의 GDP가 줄어든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네. 한다면 GDP의 절대적인 비중이 소비고 네. 또 기업들의 투자인데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네. 없어요. 소비가 위축되죠, 그냥 네, 그렇죠. 말 그대로. 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네네네. 왜냐하면 저축해야 되니까 현재 소비를 줄이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빚에 의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현재 소비가 줄어요. 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소비가 줄죠.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용인한다는 얘기는 소비도 줄고 투자도 네. 줄고 네.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서 이 공급을 늘릴 수는 없지만 수요가 더 많으니까 이 수요 자체를 그렇죠. 그것에 예. 준하게 만드는 효과.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있는 용도 잡지만 그렇죠. 밖에 있는 용도 그렇죠. 잡을 수 수요를 있는 게 누르면서.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연준이 그런 고민은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몇 차례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고용이 반세기 만에 실업률이 최저라는 얘기. 맞아요. 고용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예. 일자리가 되게 많고. 두 번째는요. 미국 사람들이 저축이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조금을 많이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축이 많다는 거하고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찾아오더라도 캐시가 계속 들어오니까 네. 과거의 경기 침체처럼 심각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런 그렇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금리 인상 그렇게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네. 이제 여기서 만약 팀이하게 하면 네. 뜨거운 고용과 네. 모아놓은 저축 네.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다시금. 강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 잡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준이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이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뭐 경기 침체는 아예 없이 네.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예.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저도 자신 없을 것 같고 네. 연준도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요즘은 말을 바꿨는데 네. 그렇다고 이게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또 않습니다. 그렇게는 네,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네. 약간은 운신의 폭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부부장님 말씀 속에서 어떤 네네. 생각을 했냐면 신한은행이 미국에 지점을 내야 된다. 예. 미국 지점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아유, 했어요. 그 늘어나는 저축 수요를 예. 신한은행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네네. 뭐 그런 생각을 좀 그럼 참 좋을 갑자기 것 같습니다. 뚱딴지 없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